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10월 학평 고등학교 3학년 한국사의 박세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국사 총평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그 한 강짜리 한국사 강의를 선택한다고 할 때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강의로 해설을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강이지만 20문제 장시간에 걸쳐서 철저하게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활용 잘 해주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곧바로 1번 문제부터 파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문제 보통 이제 선사시대에서 한 문제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이제 청동기에서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향으로 볼 때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신석기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번 학평에서는 보니까 자, 이분이 이거 거의 뭐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수준입니다. 매우 두꺼운 고기를 이렇게 예리한 도구로서 지금 이렇게 자르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확대한 모습을 봤더니 이게 돌을 이렇게 좀 적절하게 가공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거 말을 뭐 더 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리고 여기 밑에 타이틀까지 다 걸려 있네요. 자, 그래서 키워드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주먹도끼 가장 중요한 힌트가 일단 나왔습니다. 이 시대의 만능 도구다. 우리 한국사의 출발점을 알리는 그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사실은 이게 우리는 이제 구석기를 대표하는 이런 석기이기 때문에 구석기구나 하고 이제 바로 선지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키워드 없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뭐 뗀석기다. 신석기가 간석기라면 구석기는 뗀석기다. 요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짐승을 사냥하고 고기를 자르는 등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후반 경기도 연천 정곡리 유적에서 발견되어가지고 우리나라 구석기 연원을 쫙 끌어당기는 세기의 발견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개념 강의가 이제 할 때는 제가 이제 이거 발견했던 그 미군 병사의 사진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떠오릅니다. 벌써 그게 이제 몇 개월 전 출발할 때 이야기가 되는데 벌써 우리가 이제 끝날 때가 다 다가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바로 이제 선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철제 무기를 사용하였다. 그럼 철기 시대니까 바로 탈락. 2번 연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자, 이게 사실 여러분 이제 한 문제가 이제 배당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바운더리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성장, 철기 시대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도 바운더리에 들어오긴 하나 그동안에 이제 쭉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수능까지 포함을 했을 때 안 나온다고 봐도 될 것 같다. 1번 문제에서는 구, 신, 청동기 여기에서 로테이션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 나라 시대는 이렇게 선지로는 한 번씩 이제 비치고는 있네요. 여러 나라 중에서도 부여가 되겠습니다. 수능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3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이제 구석기 시대의 이 주거 형태에 대한 모습이 정답으로 나왔네요. 정답 3번 동굴이나 막집이 되겠습니다. 비교 한번 해볼까요? 신석기 시대 때는 움집 이런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자, 이 불교 수용이 나오려면 삼국시대까지도 더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도병마사에서 국방 문제를 논의하였다. 자, 이것은 고려시대의 회의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다른 시대들이 이렇게 오답선지로 완전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수능 한국사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이 구석기 시대라는 것만 알아도 나머지 선지들이 너무 그냥 솔직히 공부가 좀 덜 되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멀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렇게 3번으로 체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가 들어놓는다면 한국사 문제가 없다. 자, 이렇게 1번 문제 풀었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삼국시대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는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 어느 정도 뼈대와 스토리 라인이 갖추어져 있어야 문제를 좀 무난히 풀 수 있을 텐데요. 자, 일단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삼국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학작품으로 읽는 한국사가 되겠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을지문덕 장군은 웬만하면 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느 나라 장군인지 정도잖아. 바로 고구려의 장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고구려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을지문덕이 자, 여기 수를 처분수고 돌아오니 수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 이름이죠. 어느 나라 이름입니까? 중국의 왕조의 이름이죠. 자, 그래서 아하, 을지문덕, 그 다음에 수나라와의 전쟁. 바로 살수대첩. 살수대첩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살수를 가리키는 게 또 청천강이네요. 그래서 이분이 청천강을 지나면서 살수대첩 써있네. 그러니까 살수대첩, 을지문덕 다 나왔어. 고구려라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특징을 선지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볼게요. 전국을 8개, 8도로 나누었다. 조선 8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입니다. 탈락. 2번,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였다. 웅진에서 사비. 오늘날에 이제 충남 공주, 그 다음에 이제 부여 이렇게 될 텐데, 자, 이렇게 수도를 이제 몇 차례 옮기면서 그것이 부각이 많이 된 나라가 바로 백제가 되겠습니다. 요건 백제예요. 그러니까 해당이 되지 않죠. 3번,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을 두었다. 고려가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4번, 신분제도로 골품제를 운영하였다. 이거는 이제 신라의 이제 골품제도 너무 유명하죠. 자, 그다음 5번. 안시성에서 당나라의 침입을 물리쳤다. 정답. 그래서 이 문제는 삼국시대에서도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에 조금 이렇게 뭐 시대적인 좀 그런 감각을 요하는 문제. 예컨대 가와 나 사이에 일어난 일 또는 이 가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을 골라라. 이런 문제면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이제 틀리게 될 텐데 이건 단지 고구려인 줄만 알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고구려 뭐 몇 년 전에 영화도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시성에서 뭐 끝까지 그 당나라의 엄청난 대군을 막아내는 모습 이런 것들로 이미 대중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안시성 전투는. 그래서 고구려 하면은 또 이런 대중국 항쟁 유명하잖아요. 5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실제 수능에서도 이 정도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딱 지금 아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한데 혹시나 2번에서 좀 변별이 있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삼국시대가 그 자체만으로의 그 압박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 나온 이 주제가 그 다음에 이 선지가 어느 정도 그 스토리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도는 시간 많으니까 짚어주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삼국시대를 갈 때는 말이죠. 우리 내신이라면은 뭐 삼국의 삼국 각국이 뭐 발전할 때 기틀을 놓았던 왕들 뭐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뺍니다. 지금 빼고 그냥 뼈대는 이렇게 가죠.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이렇게 이제 각 세기마다 아름답게 이제 4, 5, 6, 7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 주제의 알맹이만이라도 수능 시험장 가기 전에 알아놓고 가자. 이거가 될 텐데 4세기는 백제 근초고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전성기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5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 중심으로 고구려 전성기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너무나 이제 딱딱 떨어지게도 6세기는 신라인 거야. 백제, 고구려, 신라였던 거죠. 자, 그래서 신라의 전성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람으로는 진흥왕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시간이 조금 더 있어. 그다음 조금 더 대비할 거야 라고 한다면 각각 전성기니까 어떤 한 나라가 전성기니까 어떤 한 나라는 그 나라가 뻗쳐오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좀 타격을 입은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나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예컨대 근초고왕일 때 고구려 고국원왕 전사하고 위기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고구려 장수왕 때 뻗어나가면서 백제가 그때 결국에는 수도 함락당하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웅진천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라 진흥왕 때 백제가 이게 성왕식이 거치면서 중흥을 도모했으나 진흥왕한테 배신당하면서 사망하고 다시 위기 속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 그런 정도 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대비가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에서는 요 정도고요. 자, 그럼 7세기의 화두는 뭘까? 7세기의 화두는 다름이 아니라 자, 신라가 지금 최종적으로 한강 유역 차지하고 전성기 갔잖아요. 7세기의 화두는 신라의 통일입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이야. 근데 그 사이에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신라가 통일을 할 적에 본인들의 독자적인 힘만으로 된 건 아니었죠. 바로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당나라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에 신라가
당나라와의 연합이 있었다란 이야기도 들어갈 수 있고요. 조금 더 전으로 올라가면 자, 그런 당나라가 신라와 연합하기 전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반도로 쳐들어왔는데 그걸 막아낸 일도 있다. 그게 바로 7세기의 또 다른 화두 중에 하나인 고구려의 대중국, VS를 여기다 써야겠죠? 고구려의 대중국 항쟁이었다. 그 중국이 두 나라가 있다. 자, 앞서 언급된 수나라가 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훗날 수나라 무너지고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여기 5번 선지에 있었던 안치성 전투가 여기에 지금 포지셔닝이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막아냈는데 그 이후에 자, 번호를 보세요.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번호를 보면 1번 살수대첩, 2번 안시성 전투 다 막아냈는데 3번 김춘추의 나당연합 성사, 나당 동맹이 성사가 됐고 4번 이제 신라 통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 4번은 이퀄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면 야욕을 보인 당나라와의 전쟁까지 거쳤다. 그래서 나당 전쟁까지 가고 나서야 신라의 통일이 완수가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이식이나 좀 시기적 흐름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복습한다는 차원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2번 문제 제가 이 정도면 해서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밑줄 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해서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대단원 1에서 세 문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총평 때 가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이제 마지막 포지션인 거죠. 1번 문제 지금 보니까 선사시대에서 나왔고 2번 문제 삼국시대에서 나왔고 3번 문제가 이제 대체로 이제 남북국 시대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디를 가리키게 되느냐? 남쪽의 통일신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의 발해입니다. 북쪽의 발해예요. 근데 이제 이건 물론 어디까지나 경향, 그동안에 이제 통계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이제 보통 삼국시대 때 이리저리 얽히면서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오는 게 신라이다 보니까 남북국 시대에서까지도 이제 신라 쪽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골고루 이제 분산을 시킨다면 또 이제 시사적인 의미도 굉장히 큰 이 발해가 많이 나오는 것이 경향이기도 했고 평가원에서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나 모의고사고 우리 수능 보기 전에 골고루 고름 이제 다루면 좋죠. 그래서 이번에는 통일신라 문제가 나왔습니다. 참고로만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제가 던지면서 가는 거예요. 발해가 보통 많이 나오기는 하나 이번에 3번은 통일신라였구나. 자, 통일신라인 것을 안 계기는요. 장보고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상왕 장보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전남 완도에 무엇을 설치했고 자, 정답을 찾아볼까요? 여기 이제 핵심 키워드 여기 바로 나와 있죠. 청해에 진을 설치했다. 전남 완도에.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중국을 두루 돌아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가 노비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나왔죠? 신라입니다. 근데 이제 통일 이후에 신라인 거죠. 바라건대 청해에 진을 설치하여 도적들이 사람을 붙잡아 중국으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장보고에게 군사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이 정도 현상만 보더라도 장보고가 대단한 어떤 실력을 행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중앙 정치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좀 행사를 했으나 결국에는 그런 다툼에 휘말리면서 피살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 장보고라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통일신라의 중앙 정치가 점점 더 혼란으로 빠져들고 왕권 다툼 치열해지고 결국에는 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통일신라의 정치로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더 복잡하게 갈 것이 없었어요. 통일신라 내용만 골라봐라. 이런 문제잖아요. 자, 선지 가볼게요. 1번 경국대전을 편찬하는 학자, 조선 최고의 법전 아닙니까? 조선이니까 안 되고. 2번 형평운동에 참여하는 백정.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천시를 받던 계층이었죠. 가부개혁 이후에 신분은 사라졌습니다. 신분제도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런 차별과 의식 이런 것들. 그거에 이제 저항하는 운동이 형평운동이라는 사회운동인데 이거는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까지 뭐 이제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먼 훗날 이야기인 거죠. 3번 여진정벌에 나서는 별무반 병사, 별무반 윤관 고려가 되겠습니다. 4번 불국사에서 불공을 드리는 진골 귀족, 여기에 가장 적절하겠네요. 신라의 귀족,
그다음에 불국사, 최고의 사찰 이런 부분들, 최대 사찰 이런 부분들 신라의 문화재로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 4번 찾을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5번 가볼게요. 유경공원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느낌 딱 오죠. 뭔가 근대 문물, 근대 학교, 신식 교육 이런 것들 느껴지죠. 이것은 이제 개항기에 그다음에 개화가 이루어질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했고요.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단원이 좀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파트인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항상 어느 나라지? 어느 시대지? 그것만 캐치하면 금방입니다. 여러분, 한국사. 자, 각 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문화재 검색 내려왔습니다. 자, 전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송광사입니다. 보조국사비 전부 다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전부 다 이렇게 낯설지 않은 키워드들이 될 겁니다. 다음 가의 승려 진울. 와우.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문화사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문화사에서 상당 부분, 전근대사에서 문화사의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불교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불교와 관련된 거에서는 당연히 이 승려들의 활약, 승려들이 언급이 많이 되는데 그 승려들 내용이 우리 한국사에서 이제 이론으로 다뤄질 때 거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승려가 다뤄지는 게 바로 이 진울이다. 예컨대 이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통일신라 때 원효도 있겠고 그다음에 의상도 있겠고 해초도 있겠고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다뤄지는 승려 중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점을 찍어주시는 분이 진울입니다. 고려의 진울이에요. 그래서 고려야. 자, 송광사 경내에 자리 잡고 있대요. 그는 무신직권기, 이것도 힌트네요. 우리가 고려를 이제 시대 구문을 할 적에 문벌귀족기 거친 다음에 무신직권 100년 다루지 않습니까? 요것도 힌트네요.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면서 권수정의 결사문을 짓고 요것도 힌트네요. 왜? 수행 방법으로서 정의의 쌍수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도노점수. 한 번에 뭔가 단박에 깨달음을 얻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하지만 수행을 이어나가야 된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정예쌍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교종과 선종을 이렇게 통합을 제대로 단지 물리적으로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화학적인 융합을 이룩해내었다라고 평가받는 이 진울의 수선사 결사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선사 결사까지 전부 다 힌트는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문화사 문제가 아닌 듯해요. 왜? 문화사 문제지만 진울을 파고들으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진울을 통해서 고려인 것을 알면 되는 거고 그럼 고려와 관련된 것을 또 하나 골라라 이러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고려하면 가장 대표적인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부터 갑시다. 1번 동의보감을 편찬했다. 조선 허준 맞죠? 2번 무령왕릉을 축조했다. 무령왕이 어느 나라야? 백제죠? 끝. 3번 한글 소설. 한글이 나오려면 최소 이제 조선시대 이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조선 후기잖아요. 안 돼. 4번 8만 대장경판을 조판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입니까? 네, 바로 이 몽골의 침공을 우리가 이제 겪는 과정에서 이 부처의 힘으로 이 국난을 극복해보자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게 바로 8만 대장경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었고요. 5번 석굴암은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다뤘던 통일신라의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 문화사가 되겠고요. 만약에 지금 승려로서 지금 진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로테이션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의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진울은 조계종, 여기에 딱 그 키워드 하나 추가해주면 진울은 조계종, 의천, 전태종 해서 로테이션으로 진울 아니면 의천 나올 수 있겠다까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면의 마지막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가볼게요.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월 17일 조선의 여러 관리 및 각국의 외교사절이 우정총국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당황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34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디에서 출제가 되는지 쌤이 밝히죠 항상. 그리고 보통은 그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으로 갈수록 이제 현대랑 가까워지는 거지. 문항이 끝으로 갈수록. 근데 갑자기
첫 번째 면에 우정총국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 페이지에서 내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파도 넣고 뭐 그림자로도 넣고 이러다 보면 지명 관계상 이제 배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아는 거 그냥 잡고 푸시면 됩니다. 자, 우정총국. 근대적인 우편 업무를 보는 기구죠. 이게 이제 사건의 무대였던 거야. 다음. 난당이 들이닥쳤다. 그러니까 뭔가 난을 일으킨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우정총국에서의 난리가 일어났다. 느낌 오죠? 다음, 조정의 관원들을 살해했다. 이거 확실히 큰 난리가 났네요. 자, 근데 일본 병사들까지도 개입이 되어 있네요. 그쵸? 다음, 핵심 키워드 나왔네요. 수장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우리 개념대에 이런 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어디에다가 집어넣습니까? 무슨 계화파? 그렇죠. 급진계화파에 우리가 이들을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우리나라의 어떤 조금 더 개화 시기, 개혁을 좀 더 앞당기려고 했던 그런 세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 우정총국의 이제 담당자였던 홍영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은 급진계화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대는 마련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적기라고 판단되었던 거. 예컨대 청나라 군대가 프랑스와의 전쟁 때문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또 지원해주겠다라는 약속도 있었고요. 바로 이때다 라고 하면서 1884년 되겠습니다. 무슨 해입니까? 갑신년이죠. 그래서 갑신년에 정변을 일으킨 사건, 이것이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이제 아주 잠시나마 권력을 장악을 해가지고 혁신정강 같은 거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또 이제 답으로 나중에 제시될 수 있는 게 혁신정강 뭐 몇 개조를 발표를 했다. 그래서 뭐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필두로 해가지고 갖가지 이제 개혁책이 언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청나라의 개입으로,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가지 조약을 통해서 마무리가 된 그것이 바로 갑신정변인데, 일단 조약 같은 경우는 문제 푼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1번,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 신간회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최대 규모의 민족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에서 가리키는 사건은 뭘까? 신간회가 나선 사건이라면 뭘까요? 이런 게 이제 바로바로 이제 좀 나오면 이제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2번 급진계화파가 주도했다. 정답 말씀드렸고요. 3번 삼정 이정청의 설치에 영향을 끼쳤다. 삼정의 문란이 되겠죠. 삼정의 문란. 이것은 세도 정치 시기에 나타난 초세제도의 어떤 파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토지니 뭐 군역이니 이런 것들이 무너진 것이죠. 4번 굴욕적인 일본과의 수교에 반발했다. 이거 완전 현대사네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한일협정에 관련해서 그걸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좁히면 6.3 항쟁, 6.3 시위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의 대립으로 발생하였다. 자, 이건 조선의 사화라는 사건이 되겠네요. 살인파가 화를 입은 사건이고 4개 다뤘었죠. 무오사화, 그다음에 갑자사화, 기묘사와 을사사 이렇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화예요. 해당이 없죠. 정답은 2번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그 1면이 끝났어요. 만약에 갑신정변이 나온다면 매우 쉽게 나오면 이렇게 그냥 급진계화파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고, 만약에 아니라면 쌤이 여기 써드린 혁신정강이라는 게 언급될 수도 있어요. 14개조 혁신정강.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로 조약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항상 이런 국제적인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 이런 것들은 딱 조약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자, 우리나라가 일본과는 한성조약. 그 다음에 지금 청나라 군대도 들어왔고 일본 이제 병사들도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문제도 있죠. 자, 그게 바로 조금 더 중요하게 언급되는 텐진조약. 요것이 이제 나중에 청일전쟁의 어떤 하나의 빌미로서 작용을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최근 수능에서 나온 거죠. 가장 최근 수능에서 나온 것은, 자, 청나라가 진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 조선의 상황에 청나라의 어떤 영향력이 좀 더 강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게 되는, 이게 좀 긴데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죠.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체결이 되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능에 만약에 조금 더 난도를 올리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면이 이제 드디어 끝났고요. 이제 다음 면 넘길게요. 자, 가봅시다. 6번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다큐멘터리래요. 자, 동글동글 새로운 세상을 꿈꾼대요. 고려의 4대 국왕이래요. 뭐 태해, 정광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할 것이고. 자, 그러면 아직은 모르겠어. 자, 여기가 메인이 되겠습니다. 1부. 광덕 준풍의 연호를 사용했다. 사실은 요거를 답으로서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안 다루거든요. 내신 공부 좀 한 친구들은 바로 이것 가지고 캐치가 될 텐데 이것만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인정. 그래도 어쨌든 연호를 고려의 왕이 썼대요. 자기 연호를 썼대요. 뭔가 좀 자주적인 측면을 가져올 수도 있겠고요. 독자성도 보일 수 있겠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왕권이 굉장히 강할 때만 보일 수 있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뭐 어떤 왕들이 자기 힘 강한 걸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더 부각되는 왕들이 있어요. 그런 왕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이 왕이 아주 대표적인 왕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2부를 봤더니 이게 핵심이네. 노비안건법,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다시 양민으로 이렇게 풀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신이나 호조, 그러니까 최고의 그런 귀족 세력들의 힘을 이렇게 약화시킬 수가 있죠. 이 노비가 단지 농사만 짓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견제도 되고 그 다음에 양민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비안건법 이건 너무나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수없이 내신까지도 봐와서 잘 아실 거예요. 자, 이거와 더불어서 왕권 강화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 바로 나의 인재들 나의 관료들을 뽑는 것이죠. 자, 바로 과거제도가 드디어 도입되었다. 자, 이 왕 누굽니까? 광종이죠. 고려의 광종이 되겠습니다. 자, 1번 22담로에 왕족을 파견을 하였다. 자, 이거 무령왕입니다. 백제. 2번 쌍기, 이게 중국 사람이에요.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시행했다. 정답 2번 나와서 해결했고요. 3번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사했다. 이거 신라의 지증왕 되겠고. 4번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은 조선시대가 유명하고 5번 호포제를 시행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다. 자,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근현대사의 시작을 알리는 일문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왕 광종인데 여러분 시간 없으면 고려 왕 광종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나오는 성종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의 공민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없으면 3명이라도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은 끝난 거예요. 좋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7번.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경제정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올해 고려시대 문제 지금 풀고 있었죠. 처음으로 자, 보세요. 역분전을 정했다. 역분전은 사실은 이제 개념 강의 때도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건 아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역분전까지는 머릿속에 안 들어갔어도 여기 두 번째 문단에선 찾으셨어야 돼요. 일단 말해놓고 갑니다. 자, 일단 더 읽을게요. 조정의 관료들과 군사들에게 그 관계의 높고 낮음은 논하지 않고 성품, 행동, 그 다음에 공로. 자, 이거를 통해서 뭔가 이제 토지를 준 거야. 토지 분급 제도예요. 근데 살짝 애매한 구석들이 있단 말이야. 성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준다는 건. 그러니까 뭔가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공신들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고 그런 공로에 따라서 뭔가 상을 준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은 좀 세련화되지 못한 거예요. 자, 이거 미리 좀 알려드리면 이건 고려 태조 왕건이죠. 왕건. 태조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태조도 나올 수는 있어요. 단독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전기를 대표하는 게 태조, 광종, 성종이야. 자, 그 다음에 자 밑에를 봤더니 전시, 공음에 신경 쓰지 말고 전시. 자, 다음 1품, 2품, 그 다음에 뭐 중량 이런 식으로 뭔가 품계에 따라서 숫자가 탁탁탁탁 조금 더 정비가 됐죠. 체계화가 됐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자손에게 전해 내려가게 하였다. 이제 공음전시법이다 보니까 이것이 또 이제 세습에 대한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조금 더 체계화가 됐다. 토지를 주는 게 관료들한테 주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전지, 이게 농사용 이제 농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지,
이거는 이제 뗄간체 치용 임야가 되겠습니다. 전지와 시지를 주네. 전지와 시지를 주네. 토지제도. 전시과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고려하면은 전시과야. 고려가 이제 문제가 나오면 정치사도 나오지만 경제 아니면 문화사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경제라면은 뭐니 해도 영순위. 그냥 고려하면 전시과란 토지제도가 있었대.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분전도 있지만 더 후대에 정비된 지금 전시과가 언급이 되었고 고려시대 다른 경제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 그 다음으로 잘 나오는 게 고려가 화폐를 굉장히 활발하게 찍어냅니다. 물론 유통이 잘 된 건 아니에요. 유통이 잘 되는 건 조선 후기의 상평통보예요. 그러나 그거 제외하고 다른 화폐 이름이 많이 나온다? 그럼 웬만하면 고려 거예요. 자, 정답부터 찾을게요. 고액권 화폐에 은병을 주조하였다. 이게 고려 겁니다. 고려, 전시과, 화폐 되게 많이 나온다고요. 오답 정리할게요. 1번. 지게를 발급했다. 토지 소유 문서입니다. 이건 대한제국의 이제 양전 사업을 하고 나서 발급해주는 문서가 되겠고요. 2번. 결작을 징수했다. 이건 이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군주죠. 바로 영조가 되겠는데 영조의 균역법 때 군포를 줄여주면서 그 부족분 어떻게 메꿀까 결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메꾸게 된다. 이 정도까지. 4번. 농지개혁법을 제정했다. 현대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자, 그때 바로 이제 행하게 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농지개혁. 그 다음에 5번.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했다. 자,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1920년대 일본이 행했던 경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 풀었어요. 고려시대였습니다. 고려 경제였어요. 전시과는 꼭 기억해 주세요. 내용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전시과 고려 이렇게만이라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갈게요. 밑줄 친 난에 대한 남. 나 반란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아는 거야. 100%야. 자, 이 건축물은 덕수궁의 서거당이다. 와우. 덕수궁 이야기가 꽤 이렇게 비중 있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덕수궁이 한국사에서 뭔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사건이 아마도 이 아관파천, 그러니까 고종이 몸을 피하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고 돌아온 곳이 덕수궁이에요. 그거 말고는 덕수궁이 막 이렇게 언급되는 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야. 덕수궁이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서거당이다. 무슨 말이지? 밑에 써 있어. 예전에 임금께서 계시던 공간, 중요한 건가? 아니요. 자, 선조가 선조는 여러분들이 압니다. 자, 이제 시대 전환이 됐네요. 선조 여러분 그렇게 인기가 좋은 왕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사건과 뭐 에피소드는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그 사건. 자, 뭔가 난리가 났는데 선조가 그것 때문에 몸을 피해서 의주로 갔다. 우리가 왕의 어떤 이런 피신 같은 경우도 종종 언급이 되죠. 선조는 의주, 인조는 남한산성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의주 피난, 아하. 자,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와서 이곳에 머물렀는데 영조가 훗날 조선 후기 영조가 이를 회상하면서 예전에 임금께서 계시던 공간, 이게 서거당이라는 말이다. 자, 그래서 원래의 건축물은 뭐 화재가 났다가 뭐 다시 지어지기도 했다. 자, 핵심은 그냥 이 두 번째 줄에 다 있네요. 선조 난리 때문에 의주 쪽으로 피난했다. 도움 요청했다. 어디에? 명나라에. 자, 이거 뭡니까? 임진왜란이죠. 뭐 설마 했으나 임진왜란 하면 자, 뭡니까? 그냥 언제나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초등학생들도 알겠지만은 그만큼 중요하고 대중적이고 한국 사람이라면 알아야 되는 주제를 낸다라는 한국사의 지금 정책적인 방향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의 수군 활약, 뭐 더 말해 무엇하리.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이것을 보충하는 형태 아니면 좀 더 들어간 키워드가 나오는 임진왜란 문제면 한산도 대첩,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후에 이제 명량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런 정규군이 아니라 의롭게 나라를 위해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의병의 존재. 의병도 답으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들, 곽재우, 뭐 고경명, 자, 시간상 좀 줄이겠습니다. 조헌, 뭐 이런 분들이 언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의병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명나라가 개입해서 평양상 탈환했다. 요 정도까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오답 정리해 볼게요. 1번. 서희의 외교 담판 내용을 분석한다.
강동 육주 획득 뭐 이런 거죠. 고려입니다. 거란과의 관계였고요. 2번 삼별초가 항쟁을 벌였다. 이것도 고려가 되겠습니다. 몽골에 대한 항쟁을 이어갔던 것이죠. 3번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된 계기를 알아본다. 이건 이제 근현대사 거의 시작점이죠. 1866년 병인양 프랑스 군대.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망의와 망소의가 봉기를 일으켰다. 이것도 고려 선지가 되겠습니다. 무신집권기의 여러 봉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진왜란 문제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이 파트가 이제 포지셔닝이 탁 임진왜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로테이션이라고 하면 어떤 거 나올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조선시대의 이제 분기점, 양란의 전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임진왜란 겪고 많은 변화를 이제 우리나라가 겪게 되면서 조선 후기 이런 이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인데 양란이라고 했으니까 임진왜란뿐만이 아니라 하나를 더 가리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외란이라고 하고 임진 정유재란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이제 이쪽 외란 쪽은 우리가 넓게 임진왜란으로 봐도 무방하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하나랑 그래서 외란은 지금 하나로 묶은 거야. 그리고 뭐가 있냐면 호란이 있습니다. 호란이 있어요. 근데 호란은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외란은 여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소화했다고 치고요. 호란 같은 경우는 자, 정묘호란하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진왜란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 아니면 호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둘 중에 한 문제가 나오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비를 해보면 자, 이 정묘호란 같은 경우는 후금. 자, 여진족에 후금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 관계를 맺고 전쟁이 끝나게 됐는데 자, 이때 군주를 알아둬야겠지? 자, 이때 군주는 인조입니다. 광해군이 쫓겨나게 되고 그 뒤에 인조가 이제 오게 되죠. 자, 인조 때 겪은 일이고요. 후금이다. 형제 관계를 맺었다. 자, 그리고 병자호란은 자, 이제 누가 쳐들어오게 됩니까? 국호를 청으로 바꿨다. 조선을 쳐들어왔다. 무엇을 요구했을까? 군신 관계를 요구했다. 우리나라가 군신 관계는 안 되는데 왜? 명을 섬기니까. 그래서 조정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싸우는 길을 택했으나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자, 이때 인조가 어디로 피난을 갔다? 남한산성으로 갔다. 그러나 결국에는 굴복했다. 삼전도의 굴욕을 겪고 우리나라가 이때부터는 쭉 청나라에 대해서 군신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 복수하자. 그리고 쓰러져가는 명 우리가 대신한다. 우리가 작은 중화다. 이런 의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청나라에게 우리가 복수하자라는 그런 운동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북벌 운동이다. 북벌. 그래서 자, 만약에 임진왜란이 여러분 수능에서 안 나오면 이쪽에서 나올 텐데 이쪽에서 나오면 청나라 군신관계 남한산성 그 다음에 북벌론 북벌운동 내지는 거기까지가 출제될 키워드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에서 뽑을 수 있는 건 다 뽑았고요. 자, 이제 9번 문제 갑니다. 자, 이거 100%입니다. 네, 여러분 100%입니다. 나오니까 그냥 나온다고 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각 국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15세기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끈 가왕이 되겠습니다. 과학이 뭔가 발전했네. 해시계, 물시계. 맞죠? 자, 그 다음에 편찬서적. 이 편찬서적 두 개를 관통하는 문장은 우리 실정에 맞는 이에요. 우리 실정에 맞는 농법, 농서, 우리 실정에 맞는 달력, 역법서 이런 것들 만들어낸 겁니다. 과학 분야에서도 정말 탁월했던 왕이신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군사면 군사, 정치면 정치 빼놓을 게 없어서 출제는 그냥 100%라고 생각을 해라. 알겠죠? 자, 이 왕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조선의 세종이고요. 조선시대 이제 왕 중에서 전기에서 한 명 나와라 하면 이제 세종대왕 나오면 되고 후기에서 한 명 나오세요 라고 하면 영종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내가 급한 거야. 시간이 없어. 그럼 세종대왕, 영조, 정조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좀 몇 시간 더 있네? 그러면 이제 조선왕 중에서 최근에 평가원에서 이제 세종대왕 아빠, 태종 이방원도 나오긴 했어요. 평가원에서 최근에. 그 정도만 합니다. 자, 일단 세종입니다. 무조건 나와요. 2번.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지? 그럼 시간 다른 왕들도 더 해주시면 돼요. 항상 세종은 그냥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업적. 훈민정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하면은
이것들 있죠. 여기 농사직설이나 칠정산이 답으로 갈 수도 있어. 조금 더 어렵게 하면. 근데 이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훈민정음을 이기고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2번이 이렇게 정답이 됐고요. 다른 거 한번 할게요. 오답 정리하기 전에 뭘 하냐면요. 세종대왕 나왔는데 다른 이제 출제 키워드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겠습니까? 자, 아빠는 육조직계제라면 세종대왕은 의정부의 역할을 회복을 시켰죠. 자,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 자, 그 다음에 국방 분야에 있어서 사군 육진 개척. 사군 육진 개척. 그 다음에 이제 외구의 소걸로 일컬어지던 어디? 대마도 정벌.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제 쪽이요. 경제 쪽. 조세를 수취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이렇게 좀 뭐랄까? 합리적인 방향을 도모를 했던 거죠. 예컨대 모든 땅이 같은 비옥도가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해마다 풍년과 흉년이 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풍용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온 제도가 전분 육등법이나 연분 구등법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우리가 그냥 묶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공법이라고 한다. 자, 이런 것까지도. 자, 그래서 조세 수치의 합리화를 도모한 공법까지도. 집현전 뭐 이런 거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지로 내지는 뭐 자료로 제시될 수가 있으니까 세종대왕의 수많은 키워드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그럼 오답 정리합니다. 1번 노급이 폐지되었다. 이건 통일신라 신문왕입니다. 통일신라가 나오면 1순위 신문왕이에요. 노급 폐지가 1순위 키워드고요. 알겠죠? 3번 초계무신제. 이거 정조요. 정조. 이제 조정에 이제 들어온 관료들을 다시 한번 재교육하면서 자신을 보필할 수 있는 어떤 인재로서 재육성하는 거죠. 4번 독서산품과 통일신라의 제도구나. 그 정도만 알아도 돼요. 왕으로 따지면 원성왕이고. 5번 광개토 대왕릉비가 세워졌다. 고구려잖아. 장수왕 때. 좋아요. 9번 문제 풀었고 이제 반환점 돕니다. 10번 반절 다가왔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은 여러분이 미리 공부해온 학습 주제에 대해 모둠별로 만든 토의 질문입니다. 주제에 맞게 잘 만들었네요. 세 글자고요. 16세기 이후에 심화된 박납 박납의 폐단 때문에 나온 제도고 광해군 때 나온 제도고 경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 자, 공인이 등장했다. 해서 이 제도가 아마 여러분 뭐 바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국가에 세금을 낼 적에 그 각 지방에 이 토산물 있죠? 이 토산물을 현물로 내야 되는 제도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든 거야. 일단 현물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힘들 뿐더러 구해서 내려고 하는데도 중간에 중간상인이 끼는 겁니다. 중간상인이. 이들을 이제 우리가 또 박납업자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는데 이들이 이제 관과 결탁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대신 내주는 거야. 현물을 대신 내주는 거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니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걸 우리가 박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이렇게 해보자. 우리 어떻게 해보면 좋겠냐면 현물로 내게 하지 말고 지주들이 땅 있는 지주들이 쌀 내라. 아니면 뭐 배.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화폐. 이런 거 내게 해라. 이 제도가 대동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의 반대가 있었던 거죠. 지주들이 쌀로 내다 보니까. 그래서 오래 걸렸다. 대동법 되겠고요. 자, 어쨌든 그래도 정부나 각 이제 그 관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현물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달해 줄 수 있는 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상인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바로 우리는 공인이라고 부른다.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자, 고를게요. 정답부터 한번 찾아가 보자. 공납을 쌀, 무명이나 배, 동전으로 징수했다. 이유는 말했습니다. 이게 대동법이야. 정답은 나왔고 오답 체크할게. 1번. 전민변정도감은 어떤 활동을 전개했을까? 말 그대로예요. 땅이나 백성을 살펴가지고 잘못된 거 시정하겠다. 개혁기구입니다. 자, 고려에서 후기에서 한 명만 내가 공부해야겠다.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의 개혁기구. 자, 그 다음 2번. 신진사대부가 과전법을 마련했다. 이거 고려
고려 말 권문세족의 토지 기반을 해체하고 역으로 이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이 되었던 거죠. 고려 말에서 이제 조선 초로 가는 그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번 황국중앙총상회가 어떠한 상권수호 운동을 펼쳤을까? 말 그대로 이제 외국 상인들이 이렇게 활발히 진출하다 보니까 국내 상인들이 위기감을 갖죠. 그래서 상권수호 운동하는 거야. 이거는 개항 이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현대사. 4번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아관파천이 뭐야? 명성황후 시해 당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게 아관파천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줬던 러시아의 어떤 입장, 이권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진단 말이야. 근데 이제 러시아만 끼어드느냐?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나도 하면서 이권 침탈이 이제 강화가 되고 있었죠. 자, 그다음 5번. 이건 정답이었어요. 됐어요. 그럼 다 했네. 자, 반환점 돌았습니다. 자, 이제 3페이지 넘어가면서 자, 이제 11번 문제로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3학년 한국사 원격 수업. 이제 원격 수업 이런 부분들도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현재 진행형이 될지 미래 지향이 될지 아니면 과거에 이제 끝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 한해 이 원격 수업이라는 말 보니까 또 여러분 정말 수고한 게 많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뭐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수고를 해 주셨지만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뭐냐? 자, 농업 중심의 개혁론. 이익과 정약용, 특히 정약용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감을 많이 잡으셨을 겁니다.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그리고 이제 청나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에게 굴욕을 안겨주었던 오랑캐, 이런 의식 이거 아니다. 벗어나. 우리보다 발전된 나라야. 그들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 통상 확대도 필요해. 라고 이제 박제가라는 대표적인 무슨 학자, 실학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다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실학자가 되겠습니다. 좀 더 좁히면 이제 북학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실학이네요. 1번 실학의 발달. 성리학이 변해가는 조선 후기 사회를 설명하지 못해 이제 좀 더 실용적인 것, 실제적인 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조선 후기의 특징으로 보셔야겠죠. 오답 정리할게요. 2번 고려의 신분제도. 상관이 없어. 이건 지금 조선 후기니까요. 3번 붕당 정치. 같은 조선이기는 한데요.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좀 더 앞이기도 하고 주제가 너무 달라요. 그렇죠. 붕당 정치란 말 그대로 붕당, 뭐 서인, 남인 뭐 이렇게 나뉘어져서 정말 원래 뭐 상호 견제와 균형 이런 원리는 거의 퇴색이 되었고 상대방의 존재를 아예 이제 인정치 않는, 그러면서 뭐 수많은 피를 흘리는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뭐 환국 숙종 때의 환국대 정점에 달하게 되었죠. 자, 4번 남북국 시대의 문화. 이거 통일신라와 발해때잖아. 5번 위정척사 운동. 이게 개항기로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고 각종 이제 근대적인 개화 정책을 하는 그 흐름에 반대하는 움직임인 거죠. 반대하는 움직임. 자, 좋습니다. 11번 문제 풀었고 12번 갈게요. 가 운동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이거 수능 때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평가 문제에서도 이 주제가 다뤄졌었고요. 올해 자, 교실로 들어온 박물관입니다. 내가 꾸미는 전시계획서. 가의 전개. 자, 1전시실부터 다 전부 다 힌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고부, 전라도 고부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사발통문을 전시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교과서의 어떤 그 자료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에서. 우리 강의 때도 다 봤고요. 이렇게 사발을 엎어놓고 이제 그린 동그랗게 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 둘레를 따라서 이렇게 쭉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주도했는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이제 그게 주요한 기능이 되었고, 이 사발통문으로 이제 대표되는 이 사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다음 이건 저수지예요. 근데 이제 이 저수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제 탐관오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이제 고부 군수 조병감의 어떤 폭정 이런 것들이 많이 서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백산봉기. 그다음에 정부군을 상대로 이렇게 광군을 상대로 승리를 하는 황토연 전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라도의 어떤 곡창지대의 어떤 핵심 지역이자, 그러니까 물산이 집결하는 핵심 지역이자, 조선 왕조의 본향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도시, 바로 전주의 입성.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나섰죠.
화해하는 약조까지 전개되는 모습.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바로 여기 제3전시실에서 드러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느낌은 오죠. 바로 동학 농민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1894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학 농민 운동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군이 이것을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 요청을 하잖아. 항상 이 시기에 도움 요청은 어디에 먼저?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오게 되는데 불사 청나라만 오는 게 아니라 텐진 조약의 의거 어디까지 일본군도 오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일본군이 나중에 경복궁 점령하면서 개혁 강요하고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는 잘못된 우리 사회 내부의 봉건적인 요소를 타파하자 반봉건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게 된 거죠. 일본의 그런 이제 잘못된 그 행위들을 보면서요. 그래서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싸웠으나 이게 상대하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우금치 전투에서 사실상 이제 마무리가 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공주 우금치염, 그다음 상징적인 인물 녹두장군 전봉준까지도 키워드는 충분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던져볼게요. 1번 당백전이 발행된 배경을 파악한다. 자, 이거 고액 화폐를 찍어내면서 물가 폭등을 초래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받는 모습이 되겠는데 경복궁 중건이죠. 흥선대원군. 2번 교정도감의 설치 목적을 조사한다. 교정도감은 우리 고려사에서 이제 언급이 되죠. 이 무신집권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3번 위화도 회군의 정치적 의미를 알아본다. 1388년 뭡니까? 조선 건국으로 가는 길에 뭐랄까 그 시발점이 되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었고요. 4번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 과정을 살펴본다. 완전 현대사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980년 그쯤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79년에 박정희 이제 전 대통령이 이제 피살되었고 그 이후의 상황에서 이제 12.12 쿠데타로 권력을 다시 장악하게 되는 신군부 세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 정답이 그럼 남은 게 5번이네요. 집강소에서 추진한 패전 개혁의 내용을 분석한다.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역에 이제 농민군이 집강소를 설치하고 개혁을 추구를 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동학농민운동은 결국에는 진압되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만 이때 이들이 추구했던 여러 가지 이런 개혁안들의 또 꽤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보개혁으로 이제 넘어가서 반영이 됨으로써 그들의 이제 운동의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번의 동학농민운동 출제확률이 굉장히 높은 주제로서 풀어보았고요. 1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이고 연표 형태를 띠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표라면 우리 친구들이 거부감, 좀 어려워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사는 어떤 연도라기보다는 그냥 흐름만, 스토리만 알고 있어도 무난하게 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친 특사, 주제가 특사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사에서 특사가 하나밖에 없을걸? 생각나는 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지명이 있단 말이죠. 헤이그 특사입니다. 그 주제는 나와요. 헤이그 특사? 헤이그 특사가 고종이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낸 거고 특사 분들은 이렇게 이상설, 이준, 이휘종 열사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뭐하자? 국제사회에 알려보자 아닙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 뭐였어? 그러니까 주제가 여러분들이 헤이그 특사를 기억할 때 헤이그 특사만 따로 기억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붙어있기 때문에 이 주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을사늑약이 들어있을 겁니다. 분명히. 을사늑약, 고종의 어떤 조치, 헤이그 특사 시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같이 들어있을 겁니다. 1905년 을사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사실상 보호국이 되면서 뺏긴 것은 외교권, 설치된 것은 통감부. 그래서 제1대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을사늑약이라는 주제 속에서 몇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이그 특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냥 요렇게 묶어져 있는 거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스토리 라인 속에서 찾는 거야. 연도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겠고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여보면은 고종이 이제 결국에는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일본이 빌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종이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사건들이 그래도 오답이긴 하지만 이쪽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근현대사의 흐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짚어보면 강화도 조약 1876년 우리나라가 이제 개항을 하면서 이제 국제세계에 어떻게 편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안타깝게도 이 이후로 좀 힘든 모습을 많이 겪게 되죠. 이모군란 개화가 어쨌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각종 신식문물 들어오고 신식기구 설치되고 새로운 군대도 만들어지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차별받던 구식군인들의 반란이 있었다. 이게 이제 1882년 이모군란이 있었고요. 청나라가 도와주어서 진압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을미개혁, 이거는 이제 갑오개혁의 흐름 속에 있고 제3차 갑오개혁으로 일컫기도 하는데 안타까운 점은 조선의 어쨌든 왕비였던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사건을 겪고 나타나게 된 것이죠. 189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했던 것이고요.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 대한제국의 외교관을 박탈하고 통감부 설치되면서 보호국가가 되었던 것이 을사늑약. 1910년에는 결국 국권 피탈 당하고 일제강점기가 이어지게 되는 건데 출제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 바로 이거죠.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우리의 어떤 끈질긴 저항, 민족운동 중에 가장 크고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 1919년 3.1운동이다. 그래서 3.1운동 출제 확률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1운동이 나오면 세트로 하나 같이 더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영향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성립에 영향을 끼쳤다 해서 요 정도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이끌어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번 문제까지도 소화를 했고요. 자, 이제 14번 갑니다. 자, 14번이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계속해서 근현대사 풀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의 발달, 언론이라면 우리가 이제 역사 속이니까 SNS는 아닐 것이고 대체로 신문이 그 역할을 하지 않겠어? 자, 볼게요. 양기탁, 나는 근데 이 학생들 시선 처리가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자, 어디를 보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 영국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교적 다른 신문에 비해서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저항의식, 반일론조를 잘 실을 수가 있었다. 영국인 베델이 핵심이죠. 항일 의병운동에 호의적인 기사를 게재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신문이 이제 그 근대문물 시리즈에서 신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이상 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순위 랭킹 1위라고 한다면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신문이라도 봐라. 대한 매일 신부가 되겠습니다. 베델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외국인 시리즈에서 항상 이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대한매일 신부고요.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 했던 신문이지만은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어떤 경제적 침탈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경제 분야의 어떤 민족운동, 이거를 적극 지원을 하였다. 홍보도 해주고요. 그것이 바로 1번 국채보상운동. 나라의 빚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한번 이렇게 갚아보자라고 노력했던 거.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어. 쌍으로 묶여요. 대한매일 신보가 나올 때 정답이 국채보상운동. 만약에 국채보상운동이 이렇게 메인 자료로 올라갔다? 그럼 정답 선지에 대한매일 신보. 요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꼭 받아라. 신문 시리즈 내가 볼 시간이 없다. 대한매일 신보 하나만 보고 가는데 한두 개만 더 추가하자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밑에 나온 것들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정 기관지. 이거 독립신문입니다. 자, 근데 서재필의 독립신문과 달라요. 그 정도만 구분하세요. 3번.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홍보해서. 이거는 이제 1920년대에 그때로 가야 됩니다. 상관이 없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 이게 이제 서재필의 독립신문이죠. 서재필의 독립신문. 물론 이제 관 쪽 분야로 그러니까 서재필은 민간 분야니까 관 쪽으로까지 가서 연대를
뭐가 더 먼저냐라고 따지면 한성순보도 있어요. 한성순보,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신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사사오입 개헌을 비판하라. 이거 완전 현대로 가는 거죠. 1954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제 그때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신문 한성순보 지금 여기 나온 것만으로도 4번 한성순보, 그 다음에 서재필의 독립신문,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 이 정도까지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대한매일신보 중요하다. 좀 뭔가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하면 아까 을사늑약 있었잖아요. 우리 전 문제에서 을사늑약의 그 항거하는 시리아 방송대국을 게재하였다. 뭐 이런 걸로 황성신문도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황성신문.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조금 뒤에 있다가 이 대한매일신보에도 실려요. 그래서 그 정도 옛날에 그 중복정답이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잠깐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15번입니다. 페이지는 아직 3페이지고요. 다음 문서가 발급된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번 징용 나왔습니다. 이제 이 징자가 붙게 되면 이제 강제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다음 징병, 이제 군인으로서 데려가는 거. 자, 당시 만 15살이었다. 그다음에 2번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운수, 통신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국가 총동원이라는 것,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거야. 이런 게 필요한 게 언제 보통 이럴까요? 지금 주체는 나왔네요. 일본인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게 필요한 시기, 바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인 것이죠. 역사 속에서. 일본이 아주 극렬하게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중국과의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까지도 전개가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본이든, 그 다음에 그들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든 거기에 모든 물자를 총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0년대 후반으로부터 40년대에 걸쳐 있는 일본의 민족 말살 통치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되든 안 되든 이 한국인들을 일본인화 시켜서 데려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작업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 5번. 한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정신적인 세뇌, 일본인화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사참배도 시키고, 그 다음에 궁성요배 절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이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징병, 징용, 그 다음에 금속류, 그 다음에 곡식류 다 긁어갑니다. 자, 그런 것들을 공출, 다 긁어가는 거, 공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또 이 시기로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이 시기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나왔고, 자, 오답 정리하겠습니다. 1번. 삼선 개헌을 단행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번. 운요호 사건을 일으켰다. 강화도 조약의 어떤 그 빌미로 작용이 되었죠. 직전에 있었던 일이 되겠고요. 일본이 일으켰죠. 3번.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했다. 1880년대에 우리나라도 개항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때의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했다. 사건을 좀 더 크게 잡아주면 가보게요. 조금 좁게 들어가면 2차 가보게요. 홍범 14조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가 교육 입국 조서가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하면 고종, 사람으로 하면 고종. 이 내용으로 좁혀드리면 한성사범학교 설립으로 이어졌다. 교육을 강조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해두셔도 충분합니다. 선생님 방금 말한 정도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었다? 공부 다 한 거야. 끝났어. 자, 이제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왼쪽에 이제 여러분 넘어갔죠? 이제 마지막 페이지죠. 자, 왼쪽에 아마 이 글자를 읽으면서 하는 친구들은 없을 것이고, 자, 이 글자를 확대해 봤더니 물품은 확실히 다음 달 중에 팔리니 아무쪼록 안심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또한 물품을 팔게 되면 미리 전보로 알려드릴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확대가 돼서 중요한 줄 알았는데, 물론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자, 다음. 이 편지는 가 단체의 소속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한, 알아야 될 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봉창사. 김구, 알아야 될 분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단체는 나왔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봉창 단원의 활동을 봤더니 일왕이 육군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의거 실행 계획을 물품을 판다라는 암호로 알린 거예요. 이제 굉장히 보안이 중요하니까 큰 일을 앞두고 편지를 받은 김구는 의거 자금을 송금하였고 일본에서네요. 그것도 한복판이네요. 그쵸? 도쿄에서 이봉창은 이듬해 1월 열병식을 끝내고 돌아오는 일왕 행렬을 향해 폭탄을 투척했다. 안타깝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수에 그쳤죠. 그러나 한복판이잖아.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일본을 이렇게 딱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거기에 폭탄이 어쨌든 투척하게끔 접근까지 가능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담을 서늘케 했고 이미 이런 시도들만으로도 관련자들 많이 처벌받습니다. 일본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 단체뿐만이 아니라 뭐 의열단이랄지 여러 단체가 폭탄이 안 터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그 주는 충격은 굉장히 강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단체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인 애국단이고요. 임시정부가 뭐 잘 출발은 물론 출발 때부터도 좀 진통도 겪기도 했거니와 그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임시정부의 활동에 좀 활기를 불어넣고 우리의 어떤 독립의 의지를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단체로서 이제 한인 애국단이 창설이 되었고 그 단원 이봉창 활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안타깝게도 실패로 그쳤지만 정말 큰 성공을 거둔 일이 있었죠. 그것이 아마도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1번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독립협회의 활동입니다. 2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다. 조선어 학회가 되겠습니다. 3번 상하이 훈코우 공원 의거를 일으켰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사람은 써봐야겠죠. 바로 윤봉길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훈코우 공원 의거 이게 성공이 되면서 국제사회에 그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뜨거운가 이걸 보여주게 되었고 특히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화를 받으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받게 되는 의의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죠. 그래서 한인애국단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오산학교와 대선학교를 설립했다. 민족 교육에 신경 쓰고 뭐 민족 자본 육성 심지어는 어떤 국외 그 기지 건설까지 무장 투쟁을 위한 기지 건설까지 앞장서면서 애국 계몽 운동 단체 중에서는 영순위로 꼽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신민회. 5번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 이건 대한자강회가 이제 대표가 되겠는데 대한자강회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선지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1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1900년대고 지난 4일 가봅시다. 오후 7시 반경 가를 선전하기 위한 강연회가 열렸대요. 토산 애용 부인의 토산물 우리 땅에서 나는 거 일단 이거 하나 포인트.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민중들이 일찍부터 모여들어가지고 그 수가 무려 2,500여 명에 달했다. 자, 그 다음 강연자들은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슬로건, 구호가 있잖아요. 구호를 봤더니 드디어 여러분들이 아는 게 나온 거죠.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 이제 좀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읽고 일단 나와야 되거든요. 자,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 1920년대가 중심이 되었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뭐 이제 교재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 시작점이 바로 평양 조만식의 주도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여기 2번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이 말이 나왔네요. 이거는 공부가 조금 덜 된 친구는 조금 생소할 수는 있겠어. 하지만 꼭 알아두세요. 평양에서 조만식의 주도가 있었다. 조금 더 보충을 한번 해드리게 되면은 왜 20년대이냐?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회사령을 철폐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본이 더욱더 손쉽게 우리나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관세 철폐의 움직임, 관세 철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뭐 자본이 뭐 급속도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일본 자본이 그거에 대한 이제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했다. 이것은 우리나라하고 광복되고 안타깝지만 분단을 겪게 되죠. 그 사이에 있었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좌우합작운동. 그다음 3번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이거는 이제 독립협회 활동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4번 일본의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자, 보안회입니다. 보안회 알고 있는 친구는 거의 뭐 지금 이 해설 강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공부가 좀 된 친구일 겁니다. 5번 경복궁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경복궁 중건이 아까 오답이었지만 언급이 됐었죠. 흥선대원군 뭐 발행, 당백전 발행 이런 게 있었죠. 자, 오답이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좋습니다. 17번 문제 풀었고요. 자, 18번 갑니다.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뭔가 이제 전쟁입니다. 그리고 단원이 좀 넘어간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옆집 아주머니가 새벽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줬다. 중략하고요. 우리 가족은 천만다행히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친척 중에는 피해를 당한 분들이 여럿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뭐 몇몇이 당한 게 아니라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전 민족의 고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촌 형님 한 분은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낙동강 전투, 자 여러분 낙동강 전투 힌트가 되겠네요. 낙동강 전투, 뭐 낙동강 전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빨리 회복되어서 다시 전선으로 갔으나 또 힌트 나왔네요. 일사후퇴 때 행방불명되었다. 특히 이제 이 일사후퇴 같은 경우가 그냥 뭐랄까 이 전쟁에서 하나의 중요한 지점으로서 그냥 콕 개념 단어처럼 키워드처럼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크게 밀렸어요. 굉장히 크게 밀렸는데 뭔가 전세의 역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게 가장 답으로 많이 나와. 그래서 좀 올라가는 듯 했으나 전혀 새로운 전기가 다시 열리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또 후퇴도 하게 되었다가 교착 상태가 있고 휴전을 하게 된 바로 그 전쟁. 많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1950년부터 53년까지의 6.25 전쟁이 되겠습니다. 6.25 전쟁.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제 단계를 말을 해주면 이제 북한의 이제 남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쭉쭉 밀리죠.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서울도 그동안에 함락이 되었을 것이고 낙동강 라인까지 이제 밀리게 되었는데 자 보세요. 전세의 역전을 가져오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보통 정답이라고. 4번. 6.25 전쟁하면 이것도 마치 공식처럼 항상 그냥 정답은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9월 달에 있었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제 전세 역전이 됩니다. 서울 수복하고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자, 근데 또 전혀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 뭡니까? 여기에 참전. 요것도 여러분 키워드죠. 바로 중국군의 참전입니다. 그래서 막 물밀듯이 밀려 내려오는 중국군의 참전이 또 새로운 전기가 이제 열리게 되었었고요. 자, 그러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또 함락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일사후퇴가 이제 그래서 이제 비롯된 것이죠. 그랬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또 이제 서울 수복했다가 하면서 교착 상태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휴전 협상 들어가고요. 휴전 협상이 바로 된 것은 아니어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희생을 당하고 있었던 그 가슴 아픈 전쟁이 6.25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인천 상륙 작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답 정리할게요. 1번 별기군이 창설이 되었다. 별기군 이제 신식군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뭐 이모군란도 나중에 나오게 되겠고요. 이건 이제 개화기 때 이야기가 되겠고 개항기. 2번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다. 1920년 뭐 청산리 대첩과 더불어서 우리 무장투쟁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되겠다. 홍범도 장군 대한독립군 생각하시면 되겠고 출전률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장투쟁사에서. 그다음 4번 3번 50총선거가 실시가 되었다. 48년 50총선거고요. 이걸 통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재헌국회가 마련이 되고 사실상 이것이 뭐가 됩니까? 이제 분단되고 우리 어떤 단독 정부 수립에 어떤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방점을 찍게 되는 그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남한만의 단독 선거. 5번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했다. 1866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우리 미국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신미양요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9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사 동아리입니다. 답사를 합니다. 3.15 의거 나왔고요. 무학초등학교 마산의료원, 마산도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거고요. 김주열 열사 당연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여기 지도를 보니까 뭐 이곳 저곳이 있지만은 김주열의 시신이 인양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다에서 꺼냈다라는 얘기가 인양이잖아요. 근데 꺼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너무도 잔혹하게도 경찰이 발표했던 체류탄이 머리를 관통하고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면서 국민적인 분노를 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김주열 열사께서 어떻게 이제 바다로 빠지게 되었을까? 바로 이 시위 이 와중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시위입니까? 3.15 부정선거. 그래서 이 사건이 뭡니까? 1960년 3.15 부정선거로부터 4.19 혁명까지. 제가 4.19 혁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주화 운동에서 한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민주화 운동이 이렇게 되죠.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렇게 또 떡 떨어져요. 물론 연도가 다릅니다. 4, 5, 6이 있습니다. 연도는요. 자, 5는 이제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87년 6월 항쟁, 요렇게 셋 중에 하나가 여러분 출제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4.19 혁명이 문제로 나왔으니까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었죠. 좋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의열단 김원봉, 그 다음에 뭐 나석주, 김익상 등등 많은 열사분들의 의열투쟁이 있었다. 주로 이거는 1920년대 중심이죠. 6월 민주항쟁이 요거죠. 87년. 의의를 찾아볼까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합니다. 자, 잘 나와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4번. 제주 4.3 사건 48년이요. 48년이면 우리나라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분단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충과 어떤 뭐랄까요,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주도민들의 좀 아픔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5번. 신탁 통치 반대 운동. 이것도 이제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이후에 국내 여론이 분열되게 되었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문제 풀어보았고, 1번 문제가 아니라 1번이 답이었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얘들아, 포지션이 있지. 정해져 있는 주제가 있잖아. 뭡니까? 바로 우리의 현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통일이고요. 통일을 위한 노력이 출제가 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올 것이냐, 91년에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합의서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올 것이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즘 최근에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여기 김대중 전 대통령 때의 6.15 남북 공동선언 내지는 뭐 제1차 정상회담이 되겠는데, 이 문제는 어땠을지 봅니다. 저는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온 세계 젊은이들이 화합의 한마당을 이룬 서울올림픽 88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되네요. 3년 전이니까 나왔네? 요거죠. 자, 대통령은요,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연단에 회원국 대통령으로서 다시 서게 된 사실도 역사의 새로운 물결을 반영하는 거다. 이번에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이것도 이제 당시에 뭔가 좀 그래도 평화 모드의 키워드로서 언급이 됩니다. 남북한 관계의 가장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정직한 정답.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정답 3번이고요. 1번.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일제강점기 1920년대. 2번.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0년. 4번.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 김대중 대통령. 5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의 활동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이제 최초의 국회에서 진행이 되었던 일이나 잘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된 20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풀었고요. 선생님이 이제 선지를 분석하면서 말했던 것들이 내가 툭툭툭툭 나오고 있네. 그럼 끝났어. 여러분 다 그냥 무조건 원하는 등급 맞으실 거고요. 좀 부족한 친구들은 총평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떻게 좀 대비를 좀 더 하고 시간 투자를 해야겠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정답입니다. 한국사는. EBS 홈페이지 그냥 서칭 한번 해보세요. 뭐 짧은 한국사 강의 있다? 들으세요. 그럼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신감 가지시고 여러분 조금 더 고생해서 앞으로 남은 입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